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5대 광해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박영규님이 되시겠습니다. 광해군 두 번째 이야기. 광해군의 정적 제거 과정 및 대북파의 특세. 광해군 시대는 왕권에 대한 위협이 극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선조 이후 적자가 아닌 서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반개 승통이라는 점이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민간에 이씨 시대가 끝나고 정씨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해군 역시 서자였고 세자 책봉 과정에서 장자인 임해군을 제치고 선택된 터라 중국의 고명을 받지도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유영경의 모략 때문에 선조의 선의 교사를 받지 못해 임목대비의 업문 교지로 겨우 왕위를 넘겨받은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명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그의 왕위 세습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데다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이 존재했기에 왕권에 대한 위협은 한층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왕권에 대한 이 같은 위협은 광해군으로 하여금 정적 제거 작업에 몰두하게 했으며 광해군 지지파였던 대북파가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광해군의 왕권 안정책은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임해군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해군은 세자 책봉에서 탈락된 이후 줄곧 광해군을 헐뜯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런 처사는 광해군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강폭한 성격으로 인해 민간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광해군의 집권을 반대하던 서인 세력과 소북 세력은 은밀히 명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세자 책봉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집권당인 대북파는 임해군이 말썽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며 그를 유배시켜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임해군 이외에도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창대군과 신성군의 양자 능창군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대북파는 광해군과 영창군을 지지하던 소북파를 몰아내고 영창대군과 능창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북파가 영창대군 지지파인 소북파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첫 번째 사건은 1612년에 일어난 김직재의 오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황해도 봉산 군수 신율이 병역 회피를 위해 오보와 관이를 위조한 김경립을 체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율은 그를 체포한 후 유팽석을 고문하여 김경립이 모반을 획책하기 위해 오보와 관인을 위조했던 내용의 자백을 받아내고 다시 김경립을 문책하여 거대한 영모 사건 계획을 자백받기에 이릅니다. 김경립이 자백한 내용을 요약하면 팔도에 각각 대장, 별장 등을 정하여 불시에 한양을 함락시키고 대북 세력 및 광해군을 축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김경립의 아우 김익진의 입을 통해 팔도도 도대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김백함이라는 자백이 나오자 사건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김백함이 팔도 도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대북파는 김직재와 김백함 부자는 물론 김직재의 사위 황보신 및 그 일족을 모두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이 고문 과정에서 김백함은 아버지 김직재의 실직에 불만을 품고 모의를 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고문을 이기지 못해 결국 모든 내용을 시인하게 됩니다. 또한 김직재는 자신의 영모의 주동자이며 연흥부원군 이호민, 전감사 윤한성, 전자랑, 송상인, 전군수 정호선, 전정원, 정호소 등이 일군의 소북파 인사들과 모여야 특정한 날을 잡아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허위 자백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소북파의 거두이자 선조의
유명을 받던 7신하 중 하나였던 박동량의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옥사로 이어졌고, 그들 영모 세력이 추대하려던 왕이 손주의 아들 순화군의 양자인 직릉군 이태경이라고 함에 따라 그도 처형되었으며, 그들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인사는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이 옥사로 김직재, 김백한 부자는 처형당하고 김제, 유열 등 100여 명의 소북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김직재의 옥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모반의 주모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진왜란 중에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도 이때 고기와 술을 먹었다 하여 직첩을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강해군 때 늙은 어머니를 학대하였다 하여 직첩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광해군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었고, 대북파가 이 같은 그의 약점을 이용해 소북파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소북파를 몰아낸 대북파는 어리지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영창대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때마침 칠서의 옥이 발생해 이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1613년 문경세제에서 상인을 죽이고 수백량을 약탈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 범인 일당은 영의정을 지낸 박순의 서자 박응서, 심전의 서자 심우영, 목사를 지낸 서익의 서자 서양갑, 평랑공신 박충갑의 서자 박치의, 박유랑의 서자 박치인, 북병사를 지낸 이재신의 서자 이경준, 서울 서홍인 등 권력가들의 서자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혹은 이사호, 김장생의 이복동생 김경손 등과 사귀면서 스스로를 중림칠현 또는 강변체루라고 칭하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의 왕이 오르자 서울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상소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1613년 초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당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윤리가 필요 없는 집이란 뜻의 무린 당을 짓고, 그것을 근거지로 소금장수, 나무권 등으로 행사하며 전국에 출몰하여 화적지를 일삼다가 세제에서 상인들을 죽이고 돈을 약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피살된 상인의 노비가 이들의 뒤를 미행하여 근거지를 알아내고 포도청에 고발함으로써 이들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칠서의 옥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점 등 대북파의 중심 세력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영창대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점과 그의 신복 김계, 김창호 등은 포도대장 한이길, 정황 등과 모여하여 이들 서울 출신 화적들이 자금을 모아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자박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자백은 칠서 중의 하나인 박응서가 광해군에게 비밀 상소를 올리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박응서는 이 상소문에서 자신들은 1608년에 명나라 사신을 저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한편으로는 군자금을 비축하고 무사를 모아 사직을 도모하려 하였고, 성사가 된 뒤에는 영창 대군을 옹립하고 임목 대비로 하여금 수렴 청정을 이루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상소문의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박응서의 상소 이후 대북 세력은 서양갑을 공문한 끝에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며 임목대비 또한 영창대군이 장성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의에 가담하기로 했다는 자백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종성판관 정엽을 비롯하여서 선조로부터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의 안위를 부탁받은 신읍, 박동량 등의 7대 신민, 이종구, 김상용, 황신 등의 서인 세력 수십 명을 하옥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치조 과정에서 김재랑과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양자로 삼았던 의인 왕의 등의 무당을 보내어 저주했던 일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남은 사사되고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당하였으며,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강화부사 정항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의정 이덕형, 자의정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 남인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대북파가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개축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흔히 개축옥사라고 합니다. 대북파의
또 다른 숙천 대상은 능창군이었습니다. 능창군은 선조의 다섯째 서자 정원군의 아들로서 인빈의 소생이자 한때 선조의 총애를 받아 세자로 책봉될 뻔했던 신성군의 양자로 입적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17세로서 주변에서 그를 중심으로 역모를 감행하기에 적당한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창군은 기상이 비범하다든지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매우 상하다 혹은 인빈의 무덤자리가 좋다는 등의 말들이 소문을 통해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대북파와 광해군은 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북파의 능창군 재건 작업은 신경의 오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경이는 당시 수안군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1515년 그가 양시호 소문진, 김정희 등과 함께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명국의 말에 따라 이들에게 역모 혐의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추모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능창군이라는 자백을 얻어내고 능창군을 유배시켜 죽여버립니다. 이때 죽은 능창군은 후에 반정을 통해 왕이 된 능량군 인조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능량군이 반정을 도모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북파는 정권을 독점하게 되자 1618년 5년 전의 개축 옥사를 다시 거론하며 이를 빌미로 인목대비를 폐위시켜 소궁에 유폐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첨 등의 강경론자들은 인목대비를 사사시킬 것을 간언하지만 광해군이 반대로 실현에 옮기지 못합니다. 이후 이첨은 몇 번에 걸쳐 인목대비를 암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다른 대신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광해군은 왕위를 위협하던 세력들을 거의 모두 제거했고 대북파의 이첨, 정인홍 등은 세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왕권 위협 세력을 거의 모두 제거했음에도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정적의 제거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적을 양상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는 대북 세력이 조정을 독점함으로써 전체를 균형 있게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군 원조의 병력을 동원한 탓으로 도성과 궁궐의 치안을 소홀히 했던 점이 폐위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광해군 시대의 변혁의 시대에 핀 문화의 곳입니다. 비운의 혁명과 폭윤과 불사의 영우 홍길동. 홍길동정을 지은 호군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최초의 한글 소설을 남긴 문사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그는 시대를 변혁하기 위해 혁명을 꿈꾸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서경덕의 문화에서 성장하여 학자와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허엽의 아들입니다. 자는 담보이고 후는 교산, 학산, 성소업, 백월거사 등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조 판서를 지낸 김광철의 딸로서 명문 출신이었으나 허엽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기는 비록 소출은 아니었지만 이복 형제들 틈바군에서 자라면서 다분히 서울들이 겪는 고통을 맛봤고, 이러한 경험이 후에 홍길동전 속에서 서울 출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배경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의 이복형 허성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임진왜란 직전에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동복 누이 허난설련은 양반 출신에도 황진이와 더불어 한국 여류 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릴 만큼 섬세하고 뛰어난 문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문인 집안 출신답게 허균 역시 5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9살 때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영랑 학파의 고두 유성양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둘째 형 허봉의 친구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 뒤 26세인 1594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597년 문과 중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듬해 황해도 도사가 되었지만 한양의 기생을 끌어들여 가까이 했다는 탄핵을 받고 부임 6개월 만에 파직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별습길에 나가 춘추관 기주관 형조 정랑을 지내고 1604년 수안 군수를 지내다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자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계속 불교에 몰두하였습니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문장과 학식을 높이 평가받고 그에게 누이 헌한 설련의 시를 보여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로로 삼척 부사가 되었으나 불상을 모시고 연불과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세 번째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식을 높게 평가하던 조정은 그를 다시 공주 목사로 기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서울 출신들과 가까이 지내며 관직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또다시 네 번째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파직당한 뒤 그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다가 기생계생을 만나 서로 시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냈고 천민 출신 시인 유희경과도 교분을 쌓아 인간관계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1609년 명나라 책봉사가 오자 종사관이 되어 영접했으며 이해에 첨지 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형조 참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610년에 있었던 과거에 시험관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사이를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전라도 함열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대의 몇 년간은 태인에 응거했는데 1613년 영창대군을 죽인 개축 옥사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 출신인 서양갑, 심우영 등이 처형당하자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실세로 자리를 굳히고 있던 정인홍, 이점 등 대북파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이점의 주선으로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고 1615년에는 외교무술을 담당하는 승무원의 책임자가 되어 두 번이나 천추사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명나라에 갔을 때 중국 문헌에 조선 종묘사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시켜 광해군의 신임이 두터워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광해군으로부터 그대의 충성은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략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자참찬이 되어 인목 대비 폐모론을 주장해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이점 호규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세력을 바탕으로 반정을 도모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울 차별을 없앨 뿐 아니라 신분 계급을 타파하고 붕당 혁파해야 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혁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혁명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우선 한성을 장악할 것을 결심하고 수하들을 시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북방의 오랑캐 여진족들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와서 남쪽 섬을 점령하고 대군을 상륙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점차 민간 속으로 파고들어 효력을 발휘하자 그는 남대문에 이 내용을 붙이게 하였습니다. 남대문에 전란에 대한 방이 나붙자 창하는 온통 전쟁 분위기에 사로잡혀 도성민들 중에는 황급히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민심의 동요가 더욱 심해지면 그 틈을 노려 한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혁명 계획은 엉뚱한 곳에서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1618년 8월 그의 부하 현응민이 도성을 출입하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 거사 계획을 발설한 것입니다. 현응민으로부터 모방 계획을 파악한 이첨은 군사를 기르고 호균의 집을 내사하여 그와 반란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균을 영모 혐의로 능지 처참에 처해졌습니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혁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50세의 일기로 파란 많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균에 대한 총명하고 영리하여 능히 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문장과 식견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에 대해서는 경박하거나 인륜 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며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볼 때 5차례에 걸친 파직의 이유가 대개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글로 된 홍길동전을 남김으로써 한국 문화사의 일획을 긋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호균의 혁명사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홍길동전은 당대만 하더라도 누구의 저작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보다 18살 아래인 이 시기 그의 택당지 잡저 부분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기록한 것을 통해 후대에 밝혀졌을 뿐입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세종대로 주인공 홍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상이 뛰어나고 무술이 남달라서나 신분이 미천하여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판서 가족들은 길동의 비번한 재주가 장래에 화를 불러 일으킬 것을 생각하여 자객을 시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길동은 길을 떠나 도적 두목이 되고 활빈당을 조직하여 의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의 의적 행위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중국 각지에서 같은 이름의 도적들이 나타나 어명으로 잡아들인 홍길동만 해도 300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길동을 체포하지 못한 조정은 홍판서를 시켜 그를 해유하게 이르고 타협 안으로 그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게 됩니다. 길동은 한때 병조 판서를 지내다가 다시 난경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고국을 떠나게 되는데 난경으로 가는 도상에서 산수가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요괴를 퇴치한 후 율도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부음을 전해 듣고 일시기국하여 3년상을 마친 후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왕으로 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작품은 도적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 소설이자 양반 가정의 서울 차별의 불합리에 한거한 사회 소설입니다. 또한 이상향을 그리는 낙원 사상을 담고 있으며 도교적인 둔갑법, 축지법, 분신법, 승운법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도교 소설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사회 혁신을 꿈꾸는 사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에 대하여 비교 문학으로 고찰을 한다면 중국 명대의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적의 의적 행위에 관한 것은 수호전과 흡사하고 분신법으로 팔도 감량에 방을 붙이고 집으로 사람을 만들어 속이는 것은 삼국지연의 제68회 자자의 분신법에 의하여 조절을 희롱하는 것과 상통하며 도수를 부리고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서유기를 본받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모델은 조선 국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연산군 6년에 가평 홍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름난 화적 홍길동과 명종 때의 의적 임꺽정 선조 29년 7월에 임난 와중에 충청도 홍산을 중심으로 한 거사를 한 종실의 서울 이모항의 난에 나타난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조합시킨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도국 같은 이상국의 건설에 관한 것은 조선 선비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혹은 역시 이상향을 꿈꾸던 대표적인 선비였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전은 당시 조선 중기 사회의 양반과 민중들의 사고를 읽어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소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문제를 비롯한 사회 계급의 불평등에 대한 것이 후대로 갈수록 점차 사회 쟁점으로 부각한다는 것을 볼 때 조선 중기 전반에 걸쳐 홍길동전은 혁명 사상의 교과서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균은 홍길동을 통해 자신의 이상향으로 여기던 사회를 건설하려 했고 또한 소설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를 실천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 변혁 사상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이후에도 조선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례로 홍길동은 후대의 박지원에 의해 허생으로 재탄생되어 혁명의 사상을 잇게 되었고 민간에게는 사실적 인물로 전해져 전라도 영광의 홍길동 마을에 대한 전설을 낳고 공주 유구에는 홍길동이 쌓았다는 산성 전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허균이 남긴 소설은 홍길동전 이외에도 엄초사전, 송곡산인전, 장산인전, 난궁선생전, 장생전 등이 있습니다. 동방의 편작 허준과 동의보감. 허준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 우수사를 지낸 허곤의 손자이며 용천에서 부사를 지낸 허윤의 아들이라는 점이 정설입니다. 그는 1546년 김포에서 무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무과에 응시하지 않고 29살에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에 봉직하게 됩니다. 이후 태의 오이로서 명성이 높았고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편술하여 조선의학의 우수성을 청과 일본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의과에 급제한 이래 그는 1575년 2월에 어이로서 명나라의 앙익왕과 함께 입진하여 실력을 증명했으며 1581년에 고향생의 찬도 몇 개를 교정하여 찬도 방론 맥결집성 4권을 편집함으로써 맥법 진단의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어이로 활동하며 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왕자의 2창을 낳게 해 손자로부터 당상의 가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손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주까지 호종하여 호종 공신이 됐으며 그 뒤에도 어이로서 내의원에 계속 남아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1596년 손자의 명을 받아 요의 정작, 태의 양해수, 김영탁, 이명원, 정예남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의관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바람에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뒤 손자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편집의 일을 맡기고 내장 방서 500여 권을 고증하게 했는데 그는 내의원에서 오이로 종사하면서도 편집 일에 전념하여 광해군 2년인 1610년 25권 25책의 동의보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서 내경, 외형, 잡병, 탕핵, 친구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대 강편 아래 질병에 따라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 밑에는 해당하는 병론과 약방 등을 출전과 함께 자세하게 열거하여 각 병증에 관한 고금의 처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병증에 따르는 단방과 친구법을 부기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권은이로 하여금 실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각 병증의 항과 목이 증상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내경편의 진행, 항해, 한증, 땀병의 처방을 보면 먼저 그 맥박과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자한, 도한, 두한, 심한, 수족한, 음한, 혈한 등 8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임상의가들이 환자를 대했을 때 많은 책을 참고로 하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으로 손쉽게 고금의 의사들을 열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 때 만들어진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 등 선조 때의 의림 찬료, 복희의 저작으로 알려진 천원 옥색, 신농의 저작이라는 본초, 소문, 영추경 등 83권의 고전 방서들과 상한경, 맥경, 단계심법 등 한당 1에 편집된 70여 의방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동의보감은 편집력과 소설 능력의 우수성으로 인해 동양의학의 보감으로서 출판된 뒤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한방 임학의학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으로 이 책처럼 중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널리 읽힌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호주는 이 책을 완성한 이후에도 세조 때 편찬한 구급방을 원해 구급방으로 추회했으며 임원전의 창진집을 두창집요로 그 이름을 바꾸어 언해하고 간행하였습니다. 또 노중래의 태산요록을 언해 태산집요로 개칭하여 간행하였으며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신찬벽 온방과 벽역신방을 편집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의학사에 이 같은 많은 업적을 남기고 1615년 11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해군 일기 편찬경위. 강해군 일기는 총 64책으로 1608년 2월부터 1623년 3월까지 강해군 제위 15년 1개월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찬은 1624년 춘춘간의 건의로 시작되었고 원래 1624년 이수광이 광해군 당시 시정기를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이듬해 1월에 발생한 이괄의 난으로 많은 사료들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해군이 패군이라는 이유로 편찬 작업을 하지 않고 시정기만 수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정기만으로는 광해군의 실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춘추 관원들의 주장에 따라 1624년 2월에 강해군 일기 편찬 작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일기 편찬을 위해 남별궁에 잔수청을 설치하고 총재관 윤방을 중심으로 4계조로 나누어 편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자료인 정원 일기 등이 대부분 이관이 난 때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광해군 즉위 이후 조보와 사대부 집안의 소장 일기, 상서물의 초고, 야사, 문집 등의 사초를 합쳐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1627년 정묘 호란이 일어나 한때 중단되었다가 1632년 2월에 다시 시작하여 이듬해 12월에 겨우 완성을 보아 곧 인쇄에 착수했으나 물자가 부족해서 한 달 동안 광해군 즉위 년 2월에서 6월까지 기록 5권과 그해 7월, 8월에 해당되는 기록만 인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조정은 정초본을 여러 벌 등사하여 각 사고에 나누어 분장하기로 하고 1634년 정월부터 등록관 50인을 임명하여 4개 반으로 나누고 정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2부의 정초본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실록의 편찬을 완료하면 원래 초초와 정초는 세초하고 정초본만 인쇄하여 사고에 보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강해군 일기는 불과 2부를 동시에 등사했을 뿐이어서 정초본을 세초하지 않고 이를 64권으로 꾸며서 태백산 사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초본 2부는 강화도 정족산 사고와 전라도 무주의 적산산 사고에 나누어 분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록 중에 유일하게 강해군 일기만 중초본과 정초본이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책은 숙종대와 정조대의 2번에 걸쳐 인쇄와 출판이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해군 일기 중초본은 목 또는 붉은 목으로 수정하여 삭제하거나 보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초본은 실록 편찬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비록 일기라는 표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중초본을 통해 실록과 다름없이 편찬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이 인조 반정을 주동하거나 또한 방주한 서인 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부분이 왜곡, 조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해군 시대의 세계 역사입니다. 강해군 시대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변혁이 시작된 때입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근대화를 시대하고 중국에서는 후금 세력이 강성해져서 명의 멸망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한동안 평화기를 맞이하다 30년 전쟁으로 전란에 휩싸이고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들은 인도와 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등의 걸출한 문학가들이 사망하고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한 죄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던 시기가 광해군 시대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5대 광해군 이야기 2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겠습니다.